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5월 10일 금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전통시장과 청계천 등을 찾아 민생 행보를 펼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오늘 하루 휴진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에게 정부는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외국 의사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면서도 향후 도입 시에는 실력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포털 기업 네이버와 일본 기업이 공동 운영 중인 메신저 라인에 대해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감을 표하며 부당 조치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조태열 외교장관이 중국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13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 베이징을 방문합니다. 양국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중 관계와 지역 정세 등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을 맞은 오늘 전통시장과 청계천 등을 찾아서 민생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만난 시민과 상인들에게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당일 국민을 만났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전통시장을 찾은 겁니다. 주택가 인근에 있어 이곳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골목형 전통시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통영에서 온 멍게 등 해산물과 여수에서 난 완두콩 등을 구매하며 상인들과 소통했습니다. 사서 좀 살짝 삶아가지고 이렇게 밥하고도 먹고. 상인들을 만난 윤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수수료율이 너무 비싸. 그러면은 물가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좀 싸게 이용하실 수 있게. 네, 그래야 서민도 살고 시장도 살고. 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방문한 건 총선 이후 처음입니다. 전통시장 방문은 2달여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청계천을 방문해 산책을 나온 직장인 등과 소통하며 외식 물가 등 민생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 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인 출신인 전 신임 수석이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데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광삼 신임 수석은 가장 낮은 자세로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서 민생 과제 성과를 소개하는 특별 누리집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공개했습니다. 누리집에는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성과와 앞으로 3년간의 국정 기조를 담은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 과제와 국정 과제 30대 핵심 성과도 소개됐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면서 오늘 하루 휴진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에게 정부는 현장을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외국 의사 도입에 대해선 당장의 계획은 없지만 도입한다면 철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입니다. 아울러 환자들의 전원을 지원하는 광역응급의료 상황실도 전국 4곳에서 6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전국적인 휴진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에게 정부는 환자 불안을 생각해 의료 현장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 결의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3일에 이어 3번째입니다. 앞선 휴진 때처럼 현장에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휴진 예고 시에도
대부분 의대 교수들은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진료에 전념해 주셨습니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진 중인 외국 의사 도입에 대해선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도입 시에는 실력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학칙 개정을 부결한 일부 대학들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학칙 개정을 미루며 사실상 증원을 거부하는 대학에 대해선 향후 시정명령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요구한 의대 증원 관련 자료는 모두 성실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광역응급의료 상황실 2곳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은 현재 권역별로 4곳이 운영 중입니다. 이에 따라 상황실 근무의사의 수당을 15만 원 인상하고 근무 요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두 번째로 열린 의료개혁특위회의에서 중점 과제가 보다 구체화됐습니다. 증상이 가벼운 환자가 대형 병원에 가면 본인 부담 비용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공의들의 수련 체계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빅5 등 대형 병원을 찾는 환자의 50% 이상은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이들입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런 경증 환자가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본인 부담 비용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병원 등 2차급 병원에서 의뢰서를 받지 않는 환자도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이 늘고 의뢰서의 경우 의사의 명확한 소견을 포함한 전자의뢰서로 전환합니다. 환자가 중증도와 상관없이 큰 병원부터 찾지 않고 상급 종합병원은 중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자는 취지입니다. 전공의 의존도는 낮춰 숙련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보상 체계도 개편합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도가 높은 환자 진료에 집중할 때 수익이 증가해서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이 감소되도록 보상 체계를 재설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 체계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주로 상급 종합병원에 소속돼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일할 기회가 적은데 이들이 동네 의원부터 지역 종합병원까지 두루 경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 체계 도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의원급에서만 수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 종합병원에서도 수련을 하고 또 지역의 중소병원에서도 수련을 하고 1차 의료기관과 공공보건기관까지도 이렇게 수련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특위에선 이와 함께 고질적인 전공의 장시간 근로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됐습니다. 위원들은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는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여나가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필수 의료 의사 부족을 막기 위해 이 분야 의료 행위에 주는 수가를 집중 인상합니다. 형식적인 의료기관 종별 가산이 아닌 중증도와 기능에 따른 보상 체계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설명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국내 포털 네이버와 일본 기업이 공동 운영 중인 일본의 메신저 서비스 라인에 대해서 최근 일본 정부가 행정 지도를 통해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에 유감을 표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라인은 우리나라 포털 기업 네이버의 일본 지사에서 2011년 처음 개발됐습니다. 이후 네이버는 일본 IT 기업이자 포털 야후를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뱅크와 손잡고 합작사 라인 야후를 출범시켜 공동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가 지난해 11월 라인 야후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두 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 야후의 시스템 업무가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있다며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가 사실상 네이버의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한 것이란 논란이 커지자 우리 정부는 확인 결과 지분 매각 표현은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부당한 조치가 있으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에게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일본 총무성에 행정 지도 관련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며 보안 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선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라인 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언급하며 네이버가 지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조치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다음 주에 베이징에 갑니다. 우리나라 외교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건 지난 2017년 이후 6년 6개월 만으로 한중 관계와 한일중 정상회의, 국제 문제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기대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오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취임 이후 처음 중국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중 기간 조태열 장관은 왕이 부장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한중 관계와 한일중 정상회의, 국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 장관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국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듣고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입니다. 양국 장관이 직접 만나 소통하는 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부산에서 열린 한일중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인한 만남이었는데 왕 부장은 올해 2월 조 장관과 첫 통화를 하며 중국을 방문해달라고 초청했고 조 장관은 사의를 표하며 협의해가자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한국 외교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건 지난 2017년 11월 강경화 외교장관 이후 6년 반 만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에서 2.5%로 올려잡았습니다. 한편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최근 가격이 급등한 김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로 유지했습니다. AA2는 무디스 평가에서 세 번째로 높은 등급입니다.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을 부여하며 경쟁력 있는 경제와 기민한 정책 대응 등이 한국 경제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국가 채무가 다른 선진국 대비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라며 향후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적 역량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반도체 호조와 설비 투자 회복 등에 힘입어 기존 2.0%보다 0.5%포인트 높은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무디스의 평가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등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한국 경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차관회의 겸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는 지역 성장 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과 부처별 물가 안정 대응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대책을 가동하고 있지만 최근 양배추와 김 등 일부 품목 가격이 폭등하면서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매일 배추 110톤, 무 80톤을 지속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6월까지 바나나와 키위 등 직수입 과일도 3만 5천 톤 이상 도입할 계획입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김 등 7종에 대해서는 10일부터 할당 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해수부와 공정위 등은 국내 김 유통시장 현황 점검을 실시하고 김 양식장 2,700헥타르를 신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은 해수부, 공정위, 해경 등이 함께 유통시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면서 비축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 방안을 업계와 함께 강구하는 한편 정부는 지표상의 경기 회복세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물가 TF와
민생안정지원단 등을 통해 가장 중요한 민생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질입니다. 네, 어제 저희 KTV에서도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 문제를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다희 기자, 먼저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 상황이 어떤가요? 네, 지난 2월에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발표됐는데요.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례 없이 낮은 저출생이 지속되고 있는 그야말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원인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대응 기획부의 신설을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과거에 우리 경제 성장을 강력히 추진해온 이 경제기획원 같은 우리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설치해서 좀 더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합니다. 사회부총리를 맡겨서 하여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부모들이 일과 가정, 또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게 하고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의료개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부모들이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굴리고 신속하게 이렇게 병원에 가서 바로 치료받고 나올 수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위한 이런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이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됩니다. 이에 저출생 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과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 정책 차원을 넘어서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부처를 만들기 전에도요, 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출산, 임신, 양육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해 왔잖아요.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3월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양육비 지원, 일가정 양립 등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2023년 보편수당인 부모급여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작년까지는 0세는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부모급여가 올해를 기준으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기준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첫 만남 이용권 지원도 확대됐는데요. 첫째와 둘째 이상의 200만 원까지 지원하던 첫 만남 이용권을 올해부터는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에는 300만 원까지 확대해 지원합니다. 실제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시민들의 반응 들어보시죠. 첫 만남 이용권은 아기 태어났을 때 한 거라 거의 산후조리원비로 다 들어간 것 같고, 부모급여는 일단 아기 케어하는 그런 뭐 기저귀 값이나 분유 이런 걸로 대부분 충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이 지원이 된다면은 육아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외에도 정부는 난임 부부를 위해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시행해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중입니다. 자, 사실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이나 돌봄 같은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보고에서 이 교육 기회를 확대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건데요. 자, 그런 맥락에서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에서 여러 가지 성과가 나왔죠.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돌볼 수 있는 늘봄학교가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459곳에서 운영됐던 늘봄학교는 올해부터 전국 2,800여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올해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해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보육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해서 보육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대학생 청년의 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있는데요. 자립준비 청년의 경우 성적과 상관없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청년이 등록금 부담으로 대학 교육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초, 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최다희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오늘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정부는 그간 탈원전 정책으로 존폐의 기로에 섰던 원전 생태계 복원에 주력했는데요. 지난 2년간 원전 산업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조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고 기계가 돌아가는 커다란 소음이 반깁니다. 공장 내부 납품을 준비하는 제품이 가득 찼고 직원들도 쉴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 폐업까지 고민했던 원전 부품업체입니다. 공장 가동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준비한 장비는 사용하지도 못했고 임직원 월급까지 줄 수 없는 지경에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채도 늘었고요. 2016년 시행된 탈원전 정책으로 일감이 없어 일반 기계 부품을 생산하며 버텨냈습니다. 120명이 넘던 직원은 70명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원전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업계의 상황은 180도 변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가 완전 좀 달라졌어요. 전에 없던 희망이 생긴 그런 느낌?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일감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 직원들의 그 전에 없던 에너지가 좀 느껴지고.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면서 중단됐던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10년간 2조 9천억 원, 펌프, 배관 등 보조기기 계약도 2조 원 가까이 발주될 예정입니다. 운영 허가 만료를 앞둔 원전 10기의 가동 연장도 안전 확보를 전제로 절차에 착수 중입니다. 원전 설비 수출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의 원전 수출 총액보다 지난 2년간의 수출 총액이 6배 이상 높았습니다. 2022년에는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 성공했고 지난해 루마니아 원전 3중 수소 제거 설비 수주에도 성공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원전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원전 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입니다. 원전 지원책은 올해 계속됩니다. 원전 특별금융을 지난해 2배 수준인 1조 원으로 확대하고 3조 3천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2에서 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2050 중장기 원전 산업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은 하반기 입법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출범 이후 2년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행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균형 발전 정책의 구심점이 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전국 곳곳을 돌며 민생 토론회를 여는 등 지역 여론 수렴과 지방시대 실현의 지원에 힘썼습니다.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윤석열 정부. 중앙주도로 운영되던 경제특구와 다른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발표하는 등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입니다.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고 그런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입니다.
균형발전 정책의 구심점이 되는 지방시대위원회도 정부 차원에서 출범시켰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국비 24조 6천억을 포함해 총 42조 2천억을 투입하는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방시대 정책에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심에 플랫폼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있고 이것이 관계부처들 조정을 해서 매년도 시행계획이 계획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추진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올해 집중 추진 과제로 4+10 중점 이행 과제를 선정한 위원회는 이를 통해 4대 특구의 실행 방안과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등 과제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민생토론회에서도 강조됐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으로는 최초로 이곳 부산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을 돌며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등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북항 재개발과 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법 개정 의지를 비롯해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 의사를, 대전에서는 26개 출연 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고 정원과 총인건비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풀어 전 세계 우수한 연구자들이 모여드는 과학 수도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중구는 구시가지를 제외하고는 온통 그린벨트뿐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산업단지를 유치하면 기업도 살고 울산도 살고 저희와 같은 자영업자들도 잘 살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울산과 서산에서는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에 응답했고, 창원과 대구, 강원, 용인 등에서는 지역 특화 산업을 발달시킬 수 있는 산업특구 조성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전남에서는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으로 10년 동안 1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순천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전남의 강점인 문화와 관광을 통해 지역을 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하는 홀덤펍에서 최근 불법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용자끼리 게임으로 딴 포인트를 사고 팔거나 순위에 따라 게임 참가권을 지급하는 등 금전 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들이 문을 열고 들이닥칩니다. 테이블에는 각종 카드와 게임 칩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카드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는 홀덤펍입니다. 경찰이 불법 카드 도박판을 벌인 홀덤펍 업주와 이용자 등 27명을 적발했습니다. 운영자들은 지난해 1월부터 게임칩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우승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판돈의 10에서 40%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홀덤펍에서 돈이 오가는 건 불법. 때문에 환전은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이용자 간 포인트를 거래하게 하거나 카드게임 순위에 따라 국내 홀덤 대회 참가권, 즉 시드권을 차등 지급하는 겁니다. 이런 편법 환전들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현금과 현물, 암호화폐 등을 제공하거나 게임으로 획득한 칩과 시드권, 포인트 등을 교환해주면 개정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유사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불법 홀덤펍 운영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참가비를 받는 홀덤 대회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참가비를 걷어 상금이나 대회 운영비로 쓰는 홀덤 대회를 열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 참가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전이나 이런 거래의 과정에서 이용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면 그 부분도 역시 도박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침으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는 한편 오는 7월까지 불법 홀덤펍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광화문 광장에서 아프리카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가 한 아프리카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이정표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흥겨운 북소리와 함께 아프리카 전통 춤 공연이 펼쳐집니다.
15개 아프리카 나라별로 차려진 부스에서 방문객들은 파라오처럼 이집트 전통 옷을 입어보고 아프리카 커피 시음이 한창입니다. 2024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이 서울 광화문 광장 놀이마당에서 열렸습니다. 다가올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프리카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한 아프리카 정상급 회의인 2024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는 다음 달 4일부터 5일까지 일산 킨텍스와 서울 일원에서 열립니다. 함께 만드는 미래, 동반 성장, 지속 가능성, 연대를 주제로 잠재력이 높은 젊은 대륙, 아프리카와의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됩니다. To realize the Korean government's vision of becoming a global pivotal state, cooperation with Africa is no longer an option, but indeed a necessity. I'm confident that the 2024 Korea-Africa Summit will stand as a historic milestone in Korea-Africa relations, heralding the opening of a new era. 카를로스 빅토르 분구 주한 가봉대사도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와 정상회의가 한 아프리카 간 정치 경제 협력을 넘어 문화 교류까지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expansion of cultural relations can contribute to tell a different story through better mutual understanding and the enhancement of sustainable dialogue between peoples. 현재까지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 의사를 타진한 나라는 30여 개국으로 동반 성장이라는 우리의 구상에 동참하는 참가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뉴스의 숨은 이야기까지 확대 보여드립니다. 최근 사막의 도시 두바이가 홍수로 물에 잠기는 일이 있었죠. 비행기조차 침수된 활주로에 착륙해야 했는데요. 이날 두바이에 하루 동안 내린 비의 양은 무려 2년치 분량이었습니다. 폭우의 원인에 대해선 인공강우 실험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수십 년 전부터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강우 실험을 해왔거든요. 하지만 인공강우 원인설에 대해 아랍에미리트 기상당국과 기후학자들은 선을 그었습니다.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있어도 홍수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대신 학자들이 원인으로 지목한 건 바로 이상기온입니다. 그러면서 지구온난화로 인해 앞으로 극단적인 가뭄이나 폭우가 빈번해질 거라는 경고까지 덧붙였습니다. 이상기온의 징후는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난 가을 유독 잦았던 산불과 최근 급등한 과일, 채소값 등이 모두 이상기온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죠. 기후 변화로 기온이 점점 상승되고 있습니다. 저희 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산불 발생 위험은 기온이 1.5도씨 상승을 하면 산불 위험은 8.6%가 높아지고요. 2도씨가 상승되면 13.5%가 증가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시선은 기술로 기후를 조정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로 향했습니다. 찾아낸 해답은 앞서 언급한 인공강우 기술입니다. 원리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비가 내릴락 말락 하려는 구름에 구름씨를 뿌려주면 주변에 수분 알갱이가 달라붙어 빗방울이 돼 떨어지는 건데요. 이 비의 씨앗 역할을 하는 구름씨는 드론이나 비행기로 뿌려주는 거죠. 다만 구름이 머금고 있는 수분의 양 이상으로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어서 앞서 학자들이 폭우를 내리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던 겁니다. 하늘에 구름이 없어도 비를 내리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세계 각국은 오래전부터 인공강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와 실험에 매진해왔습니다. 이미 미국은 겨울철 눈을 많이 내리게 해 여름에 식수로 활용하는 실험을, 호주는 구름을 형성해 바다의 수온을 낮추는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인공강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국가는 무려 40개국에 달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인공강우 기술 확보에 뛰어들었을까요? 기록상 우리나라가 처음 인공강우 실험을 한 건 1963년부터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건 지난 2006년 대관령에 구름물리 선도센터가 생긴 이후고요. 그 후로 2017년 11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기상 항공기를 들여오면서 기술 개발 여건이 갖춰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공강우 기술 현재 어디까지 왔을까요? 기상청은 인공강우로 서울의 약 1.5배 면적에 평균 1.3mm의 비를 내리게 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실험 한 번에 120만 톤의 수자원을 확보하게 된 건데요. 수원 시민들이 한 해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기술 상용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계속되는 실험에도 빗물 양이 크게 늘지 않아서 기상청도 비의 양보다 습도를 높여서 산불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뒀는데요. 기상청은 인공강우 기술의 본격적인 상용화 시점을 오는 2028년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술이 진보하면 대기 중에 미세먼지를 줄이거나 우박, 안개 피해를 줄이는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기상청은 연구에 활용할 항공기 2대를 추가로 들여오고 올해 연구 예산으로 7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연구에 힘입어 가뭄에 단비가 내리는 게 아닌 인공비를 뿌릴 날도 성큼 다가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확대해보기 현미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BL 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는데요. 내일 낮부터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 수도권에서부터 비가 시작돼 동남쪽으로 점차 세력을 확대하겠는데요. 저녁에서 밤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자정 무렵 수도권에서부터 점차 그치겠고 모레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5에서 20, 충청과 전북, 경북에는 2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전남과 경남, 제주에는 30에서 80, 제주 산간에는 120mm 이상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와 동해를 중심으로 강풍과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밤 서해 5도와 강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내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 서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과 풍랑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동안 돌풍과 벼락이 칠 수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수도권은 14도 내외, 대전 12도, 춘천 11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수원 23도, 청주 26도, 세종은 25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울진 14도, 속초와 강릉은 16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 낮에는 26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광주와 대구 15도, 제주는 17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6도, 부산 22도를 보이겠습니다. 전해상 흐려져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서해와 동해에서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낮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수요일 강원 영동에 다시 한번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